이것은 거대한 포식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자비한 힘과 본능적인 공격성으로 먹이사슬의 정점에 군림하는 맹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훈련된 특수견이나 인간의 정교한 개입이 만들어낸 영웅담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어느 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협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용기를 보여준 작은 생명체에 관한 기록입니다. 무게 600kg에 달하는 거대한 파충류, 단단한 갑옷과 같은 피부와 무엇이든 부술 수 있는 턱을 가진 악어 앞에 선 것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대치 상황은 곧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적의 서막이 됩니다. 이 작은 영웅이 어떻게 거대한 절망에 맞섰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평온함이 내려앉은 어느 늦은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진돗개 백구에게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주인인 할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산책을 하고 들판의 흙냄새를 맡으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수백 번은 반복되었을 일상이었습니다. 백구는 특별히 훈련받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무한한 애정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진돗개일 뿐이었습니다. 팬들이 진돗개에게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지점, 즉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애착은 백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은 마을의 작은 저수지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인근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이국적 동물 농장이 단속을 피하려다 동물을 유기했다는 기묘한 소문이 돌았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기이한 시작점이었습니다. 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던 할아버지와 백구 앞에 물결이 기이하게 일렁이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4m, 무게 600kg에 육박하는 나일악어였습니다. 아열대 지방에나 존재해야 할 최상위 포식자가 한국의 시골 저수지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공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고 거대한 악어는 생소한 환경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눈앞에 손쉬운 먹잇감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예감한 그 찰나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짖지도 섣불리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게 할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자신의 몇십 배에 달하는 포식자를 정면으로 마주한 채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대치 상황은 근처를 지나던 한 청년의 휴대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했고 이 영상은 곧 전 세계를 뒤흔들 발화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영상은 처음에는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우리 동네 저수지에 악어가 나타났는데 진돗개가 라는 소박한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상은 순식간에 국내 온라인 공간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이 한국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을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영어 자막을 입혀 레딧에 믿을 수 없는 영상 게시판과 트위터에 공유한 순간 이야기는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폭발했습니다.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한국 진돗가에 대해 악어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인종과 언어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신이시여, 저 작은 개를 보호하소서. 저것이 진정한 용기다. 내 평생 본 가장 경이로운 장면 등 경탄과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관심 뒤에는 필연적으로 의심의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경이로움이 가라앉자 사람들은 냉정한 눈으로 영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600kg의 악어가, 그것도 야생의 포식자가 저 작은 개 한 마리에게 위축될 수 있단 말인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컴퓨터 그래픽 CGI야. 악어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개가 아니라 훈련된 늑대일지도 몰라. 악어는 병들었거나 약에 취한 상태일 것이다. 저렇게 느릴 리가 없다. 뭔데? 너럭기가 없다와 같은 분석적인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악어의 눈 깜빡임이나 물보라의 형태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개 애호가 커뮤니티는 이 사건으로 인해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팬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먼 셰퍼드나 로트와일러 같은 대형 경비견 견주들은 진돗개도 용감하지만 우리 개였다면 이미 악어의 목을 물었을 것이라며 다른 견종의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돗개나 아키타 같은 동아시아 견종의 팬들은 이것은 섣부른 공격성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인을 지키려는 지능적인 방어 본능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논쟁은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용기인지 아니면 고도로 계산된 전략인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더욱 기이한 음모론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온라인 포럼에서는 이 영상이 사실은 한국의 한 영화사가 곧 개봉할 괴수 영화의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정교한 가짜 영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이야기는 점점 더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과 경탄, 그리고 깊은 의심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과연 기적인가? 아니면 거대한 사기극인가? 수많은 갑론을 박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동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 논쟁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온 한 야생동물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갑론을박으로 들끓던 바로 그때 논쟁의 지형을 바꿀 한 인물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흐메드 칼릴 박사, 카이로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나일악어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나일강의 거대한 포식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수십 년간 야생에서 악어의 생태를 추적하고 그들의 사냥 방식과 사회적 행동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한 살아있는 악어 백과사전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지점, 즉 이 논쟁을 종결시킬 만한 권위를 가진 전문가가 마침내 등판한 것입니다. 칼릴 박사가 이 영상을 처음 접한 것은 다소 엉뚱한 경로를 통해서였습니다. 인터넷 밈과 유행에 밝은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 한국의 작은 개가 나일악어를 이겼어요. 라며 신이 나서 보여준 것이 이 기묘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영상을 본 칼릴 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인터넷의 장난이겠지? 그는 수십 년간 동물과 관련된 수많은 조작 영상과 과장된 이야기를 접해왔고 대부분은 약간의 전문 지식만으로도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몇 초간 영상을 보는 척하다가 이내 자신의 연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날카로운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악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자연스러워서 가짜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칼릴 박사는 정반대의 단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영상 속 악어의 미세한 머리 각도와 물속에 잠긴 꼬리의 움직임에서 낯선 환경에 처해 극도로 경계하며 다음 행동을 탐색하는 최상위, 포식자 특유의 신중함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진돗개를 향해 나아가는 듯하면서도 무게중심이 뒤쪽에 미묘하게 쏠려있는 모습은 공격 직전의 탐색 단계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설픈 CGI 제작자가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야생에서 악어를 관찰한 그만이 알아챌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미세한 언어였습니다. 흥미가 생긴 칼릴 박사는 자신의 연구실로 영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조작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진짜라면 이것은 동물 행동학 연구에 있어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 퍼진 저화질 영상이 아닌 원본 촬영자에게 연락을 취해 최고 해상도의 원본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분석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재생하고 특정 부분의 움직임을 확대해 속도와 각도를 계산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도 잊은 차에
몇 시간이고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한 마리의 개와 악어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생명체 사이에 오가는 수만 가지의 비언어적 신호, 즉 자세, 시선, 미세한 근육의 떨림까지 모두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깊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지식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학자의 경외감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아흐메드 칼릴 박사는 마침내 자신의 연구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정밀함이야. 랜디아 한마디는 전 세계의 의심을 잠재우고 이 작은 진돗개의 행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선언이었습니다. 칼릴 박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용기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체스 마스터가 몇 수 앞을 내다보며 판을 지배하듯 완벽하게 계산된 생존과 방어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릴 박사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백구의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영상 속 백구는 그저 악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백구의 발 움직임을 추적했고 경악스러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백구는 악어의 머리 방향을 중심으로 완벽한 반원을 그리며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악어의 공격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파고드는 행위였습니다. 칼릴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악어는 폭발적인 직선 돌진 능력에 비해 좌우로 몸을 트는 속도는 현저히 느립니다. 저 진돗개는 마치 이 사실을 물리학 공식처럼 알고 있는 듯 악어가 돌진을 결심하더라도 단 한 걸음으로 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거리를 본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팬들이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과 상황 판단 능력에 대해 열광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백구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칼릴 박사는 백구의 시선 교란 전술을 분석했습니다. 백구는 악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짧고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살짝 나아가는 척하다가 즉시 뒤로 물러나고 왼쪽으로 움직일 것처럼 무게 중심을 옮겼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칼릴 박사는 이를 신경 에너지 소모 유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악어는 사냥감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폭발시키는 사냥꾼입니다. 그러나 백구의 예측 불가능한 미세 움직임은 악어의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공격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만들며 혼란과 피로를 가중시켰습니다. 마치 숙련된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리며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칼릴 박사는 기묘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백구의 모든 움직임은 할아버지를 등 뒤에 둔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악어와 할아버지를 일직선상에 놓는 위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호 대상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방어 진영을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칼릴 박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술적 천재성으로 발현된 경이로운 사례다. 그는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 깊은 유대감과 지성이 결합된 의지적 방어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분석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영상에 대한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전 세계는 새로운 경외감으로 이 작은 영웅을 바라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흐메드 칼릴 박사의 분석 보고서가 공개되자 전 세계 인터넷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의심과 조롱의 목소리는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는 경외와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집트 전문가, 한국 진돗개의 믿을 수 없는 정밀함을 증명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칼릴 박사의 프레임 단위 분석은 단순한 해프닝을 학문적 경이로움의 영역으로 끌어올렸고 백구는 더 이상 악어와 맞선 용감한 개가 아닌 전술적 천재성을 지닌 수호자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진돗개 팬들과 애호가들에게는 일종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진돗개의 본질적 가치가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포럼과 SNS에서는 우리가 항상 말해왔지 않은가. 진돗개의 충성심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지능과 결합되어 있다는 식의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진돗개의 역사, 즉 혹독한 환경의 한반도에서 사냥과 경비를 도우며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켜온 독립적인 판단력과 뛰어난 귀소 본능, 그리고 단 한 명의 주인에게만 마음을 여는 일편단심의 기질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풍 속에서 한 가지 기묘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물론 해외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백구 신드롬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기견 보호소에 있던 진돗개와 진도 믹스견들의 입양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견에게서 백구의 용기와 지혜를 찾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백구하다 백구처럼 행동하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 이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신념이나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만들어낸 이 기이한 문화적 파급력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백구의 행동은 곧 한국인의 정신, 투혼과 연결되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칼럼니스트들은 백구의 모습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라를 지켜온 한국의 역사를 엿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한국 속담이 이 사건처럼 완벽하게 구현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한 마리의 개를 넘어 역경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지혜의 상징, 살아있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작은 영웅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그 의미를 곱씹는 동안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분석과 상징, 그 모든 담론의 현장인 저수지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십 분간 이어진 대치 상황, 백구의 지능적인 교란 전술에 신경이 곤두설대로 곤두선 600kg의 악어는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탐색은 끝났습니다. 순간 악어의 거대한 몸이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는가 싶더니 다음 찰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물을 박차고 튀어올랐습니다. 거대한 턱이 백구를 향해 아니 백구의 등 뒤에 있는 할아버지를 향해 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백구는 무엇을 했을까요? 칼릴 박사가 분석한 완벽한 회피 기동을 선보였을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 작은 체구에 어떻게 그런 용기와 지혜가 공존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맹목적인 공격성인가? 아니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판단력인가? 이 작은 영웅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답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악어의 턱이 닿기 직전의 0, 1초 그 찰나의 순간에 백구가 보여준 선택은 이 영상을 단순한 동물 다큐멘터리가 아닌 하나의 위대한 서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생명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백구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작은 영웅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호주에서 벌어진 신기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상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펼쳐지는 예상치 못한 대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존을 위한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호주의 한 마을이 한순간에 발칵 뒤집히고 모든 시선이 작지만 용맹한 한 생명체에게 쏠리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입니다. 이 작은 동양의 개가 어떻게 광활한 대륙 호주를 감동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충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숨 막히는 이야기의 시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대한민국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 김민준 씨 가족에게서 비롯됩니다. 민준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딸 예은이는 언제나 활기찬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중심에는 항상 백구 사랑이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자란 거의 친동생과도 같은 존재였죠. 진돗가의 특유의 한 주인만을 섬기는 충성심과 깊은 교감 능력은 사랑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이는 가족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켰고 특히 어린 예은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은 유독 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에게 호주지사로 발령이 나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가족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사랑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를 한국에 두고 떠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외 이주 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아왔지만 민준 씨 가족에게 사랑이는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랑이와 함께하기로. 그 결심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호주의 반려동물 검역 절차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수많은 서류 작업과 복잡한 예방접종, 그리고 도착 후에도 이어지는 긴 격리 기간은 가족과 사랑이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좁은 격리 시설에서 몇 주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사랑이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매일같이 사랑이를 면회하며 곧 함께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힘든 과정은 역설적으로 가족과 사랑이의 유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랑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날, 그들은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이 정말로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시드니 외곽의 자연과 맞닿아 있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집 뒤뜰은 바로 호주의 광활한 부시라고 불리는 야생 덤불지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은 마당과 낯선 자연의 냄새의 사랑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듯 보였지만 곧 특유의 뛰어난 적응력으로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미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게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김민준 씨 가족은 주말마다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 예은이는 드넓은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사랑이에게도 그곳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족쇄처럼 느껴졌던 아파트의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흙냄새를 맡고 마음껏 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연일 행복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낯선 자연의 소리와 함께 조금씩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기묘한 소리들이 해에 질 엮이면 사방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이의 경계심을 자극한 것은 쿠카브라라는 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새벽 녘이나 해에 질 무렵,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쿠카브라의 소리는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목청껏 웃는 것처럼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랑이는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신기한 새소리에 반응하는 사랑이가 귀엽다고만 생각했지만 사랑이에게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정체불명의 위협 신호였습니다. 진돗개는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이 매우 강한 견종입니다. 사랑이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밖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무언의 경계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뒷마당 울타리 위로 거대한 주머니쥐, 포섬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고 낮에는 사람 팔뚝만 한 크기의 도마뱀봉 고아나가 유유히 마당을 가로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이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무턱대고 달려들어 공격하는 대신 예은이와 가족들 앞을 가로막아서서 낮은 경고성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이곳은 나의 영역이고 저들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진돗개 팬들이라면 알겠지만 이것은 진돗개가 극도의 충성심을 바탕으로 위협 대상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무모한 공격성보다는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지능적인 방어 본능의 발현이었죠. 민준 씨 가족은 사랑이의 이런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낯선 환경에서도 듬직하게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이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웃들 역시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는 사랑이의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사랑이는 그저 조금 유별나고 경계심이 강한 개로 비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이가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이 일상적인 야생 동물들과의 만남이 사실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여는 예행 연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이의 보호 본능은 매일같이 단련되고 있었고 그 본능이 시험받을 운명의 날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 화창하고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예은이는 뒷마당 잔디밭에서 가장 아끼는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사랑이는 그늘에 엎드려 졸린 눈으로 예은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아내는 거실 창가에서 그런 딸과 사랑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시와 이어진 들, 한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늘 있는 일이었기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방문자는 포섬이나 도마뱀이 아니었습니다. 숲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회색 캥거루였습니다. 관광지에서 보던 귀여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의 성인 남성만 한 키에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상체를 가진 수컷 캥거루였습니다. 녀석은 낯선 주거지에 들어선 것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영역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서 공을 굴리던 작은 아이 예은이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습니다. 캥거루는 뒷다리와 굵은 꼬리를 이용해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예은이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거실에서 지켜보던 민준 씨 부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반응보다 빨랐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졸린 듯 보였던 사랑이는 캥거루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이전에 쿠카브라나 포섬을 대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극도의 경계 태세였습니다. 사랑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은이와 캥거루 사이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털을 곤두슨 채 땅에 닿을 듯 낮은 자세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냥감을 향한 공격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상대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진돗가의 특유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캥거루는 작은 개의 도발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심지어 권투 선수처럼 앞발을 들어 올리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캥거루의 강력한 뒷발차기는 웬만한 동물의 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녀석은 강력한 꼬리를 축으로 삼아 몸의 균형을 잡는 매우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싸움꾼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캥거루가 예은이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순간 사랑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는 캥거루의 치명적인 뒷발을 피하기 위해 마치 춤을 추듯 옆으로 파고들며 캥거루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을 알면서도 오직 캥거루의 시선을 예은이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이의 공격은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자기 희생적인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캥거루의 육중한 몸에 부딪혀 나가떨어지면서도 사랑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캥거루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녀석은 캥거루의 강력한 뒷발 공격범이 밖을 빙빙 돌며 기회가 날 때마다
굵은 꼬리나 옆구리를 향해 위협적으로 짖으며 달려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진돗가의 특유의 민첩성과 지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목표는 캥거루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은이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이 마당이 안전하지 않은 곳임을 각인시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온 민준 씨가 고함을 지르며 캥거루를 위협하는 동안 사랑이는 끈질기게 캥거루와 예은이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며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필사적인 사투는 이웃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시끄러운 개의 짖는 소리와 동물의 거친 울음소리에 놀라 창밖을 내다본 이웃집 주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시아에서 온 개 한 마리가 호주의 상징과도 같은 캥거루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캥거루가 먼저 예은이를 위협했다는 전후 사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평화로운 동네에 새로 이사온 이방인의 개가 난폭하게 야생동물을 해치고 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호주에서 야생동물, 특히 캥거루와 같은 상징적인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강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개가 야생동물을 공격할 경우 개의 주인이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개를 안락사시켜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웃의 신고 전화는 망설임 없이 관계 당국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동물관리국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겁에 질려오는 예은이를 아내가 필사적으로 껴안고 있었고 민준 씨는 막대기를 들고 캥거루와 사랑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피를 흘리면서도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사랑이와 잔뜩 흥분해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대한 캥거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동물관리국 직원들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통제 불능의 위험한 개가 야기한 소란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민준 씨에게 사랑이를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준 씨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흥분한 상태의 그의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랑이는 위형견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으며 야생동물 공격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한순간의 영웅적인 행동은 불법적인 공격 행위로 둔갑했습니다. 사랑이를 지키려던 가족은 이제 사랑이를 잃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호주에서의 희망찼던 새로운 삶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가족에게 닥친 위기는 순식간에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폭한 이민자의 개가 캥거루를 공격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의 단편적인 증언만이 진실인 양 퍼져나갔고 가족은 순식간에 야생동물을 존중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들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랑이는 동물보호소에 격리되었고 최악의 경우 안락사될 수도 있다는 통보에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준 씨는 수십 번이고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감정적인 호소는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거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민준 씨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호주 내에서도 저명한 야생동물 행동 전문가이자 수의사인 데이비드 윌슨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동물 공격 사건으로 생각했던 윌슨 박사는 민준 씨의 간절한 호소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소동을 목격했던 한 이웃이 멀리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짧은 영상이 있었고 민준 씨 집의 보안 카메라에도 일부 장면이 흐릿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는 이 영상들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윌슨 박사는 동물관리국에 제출한 공식 소견서를 통해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영상 속 캥거루의 자세, 즉 가슴을 부풀리고 꼬리로 땅을 치며 앞발을 드는 행동은 단순한 경계가 아닌 명백한 공격 준비 자세, 즉 복싱 스탠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낀 수컷 캥거루가 상대, 특히 자신보다 작은 대상을 위협하고 공격하기 직전에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예은이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랑이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는 사랑이가 캥거루의 목이나 머리와 같은 급소를 노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리나 꼬리 쪽을 공격하며 거리를 유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사냥 본능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 없이 오직 위협을 분산시키고 주인을 보호하려는 고도로 지능적인 방어 행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진돗개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보다 훨씬 큰 맹수와도 망설임 없이 맞서는 용맹함과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사랑의 행동이 공격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한 영웅적인 방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문가의 소견은 사건의 모든 국면을 180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전문가의 소견서가 공개되자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난 일색이던 지역 언론들이 앞다투어 작은 영웅 진돗가의 캥거루의 공격에서 5살 소녀를 구하다와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의 용감한 행동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알려지자 호주 전역의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자신들의 상징인 캥거루로부터 아이를 지킨 작은 동양의 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동물관리국은 즉시 사랑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며 사랑이는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이웃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와 민준 씨 가족을 환영했습니다. 한순간에 공공의 적이 될 뻔했던 사랑이는 이제 마을의 자랑이자 모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의 사연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면서 호주 내의 반려동물 관련 법규, 특히 견종에 대한 편견과 위험견 분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새롭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개의 외모나 품종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라는 낯선 견종이 보여준 지능적인 용맹함은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섣부른 편견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민준 씨, 가족에게 호주는 더 이상 낯설고 차가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가 몸을 던져 지켜낸 그들의 보금자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이해와 감동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던 그때 가족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다고 안도하던 그 순간 시청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평범한 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에 관한 기록도 아닙니다. 심지어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동화 같은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본능이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고 종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 생명의 울음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약한 소리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영웅이 나타납니다. 거대한 덩치를 가진 사자도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곰도 아닙니다. 그저 작지만 용맹한 심장을 가진 대한민국의 토종견, 진돗개 한 마리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진돗개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선 채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릅니다. 으르렁거리는 낮은 경고음은 침입자를 향한 것이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적개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경계심, 그리고 아주 미세한 호기심. 과연 이 작은 영웅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할 거대한 서사시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야, 이제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대한민국 한 동물원의 조용한 아침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시베리아 호랑이 한 쌍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서 암컷 호랑이는 3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어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새끼들에게 젖 물리기를 거부했고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사육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새끼들은 하나둘씩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결국 차가운 인큐베이터 안에는 단 한 마리의 아기 호랑이만이 남아 가냘픈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고작 1kg 남짓. 혼자서는 천 유지조차 힘든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동물원장과 사육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인공포유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아기 호랑이에게는 어미의 따스한 청과 핥아주는 스킨십, 심리적 안정이 절실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최첨단 인큐베이터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베테랑 사육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메이에게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메이는 동물원에서 키우는 진돗개 암컷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새끼들을 낳아 성공적으로 키워낸 경험이 있는 모성애가 지극한 개였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려는 경계심 또한 매우 강한 견종입니다. 팬들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진돗개의 이러한 강한 영역 본능은 때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극도의 배타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물며 상대는 비록 아기일지언정 맹수의 왕, 호랑이였습니다. 회의실은 찬반 논란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위험합니다. 메이가 아기 호랑이를 공격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개의 본능을 어떻게 믿습니까? 냄새부터 다를 텐데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아기 호랑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동물원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험한 도박을 결심했습니다. 아기 호랑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작전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육사들은 먼저 아기 호랑이의 몸에 메이와 그녀의 남편인 수컷 진돗개의 태산의 소변을 살짝 묻혔습니다. 낯선 냄새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실 많은 포유류 어미들은 냄새로 자기 새끼를 구분하는데 만약 새끼에게서 낯선 냄새가 나면 공격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새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바로 이 점이 이번 만남의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사육사들은 조심스럽게 담요에 쌓인 아기 호랑이를 메이와 태산의 보금자리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태산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낯선 존재의 기척을 느낀 태산은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세는 마치 집채만 한 맹수라도 당장 물어뜯을 듯했습니다. 사육사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안쪽에서 메이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메이는 남편인 태산을 한번 쓱 쳐다보며 진정시킨 뒤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체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육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메이가 아기 호랑이에게 코를 가져다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메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혀로 아기 호랑이의 온몸을 핥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핥아주는 것은 애정과 보살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아기 호랑이의 몸이 메이의 따뜻한 혀를 통해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산의 맹렬한 기세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아내인 메이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하자 태산은 경계심을 풀고 오히려 그 작은 생명체를 지키려는 듯 주위를 빙빙 돌며 외부의 위협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라고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육사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을 뛰어넘는 위대한 모성애와 부성애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기 호랑이는 구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진돗개 부부 메이와 태산의 막내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차가운 인큐베이터 대신 따뜻한 어미개의 품에 안긴 구름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맹수와 개의 기묘한 동거, 이 운명적인 첫 만남은 앞으로 벌어질 믿기 힘든 일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아기 호랑이 구름이는 진돗가의 부모 밑에서 무사히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로 자라난 호랑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차가운 인큐베이터의 유리벽 대신 구름이의 작은 몸을 감싼 것은 어미 메이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어미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기 호랑이는 이제 매일 밤 자신보다 몇 배는 작은 진돗개 부부의 품에 파고들어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메이는 친자식과 다름없이 구름이를 핥아주고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혀는 구름이의 배변 활동을 돕는 유용한 도구이자 세상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남편 태사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보금자리 주변을 쉴 새 없이 순찰하며 그 어떤 위협도 이 기묘한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경계를 섰습니다. 구름이의 하루는 개로서의 삶을 배우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메이의 젖을 빨며 자라지 않았지만 사육사들이 특수 제작한 호랑이용 분유를 젖병으로 먹을 때면 메이는 항상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구름이가 체하지는 않을까, 불편하지는 않을까 핥아주며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인데 보통의 어미개들은 모유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새끼를 경계할 수도 있지만 메이의 모성애는 그런 사소한 차이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사육사들은 호랑이의 성장에 필수적인 타우린과 같은 특정 영양소를 분유에 첨가했는데 이는 개와 호랑이라는 종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였지만 이 가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름이가 조금씩 걷기 시작하자 그의 착해의 대기 수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빠 태산이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길고 뻣뻣한 꼬리를 어색하게 좌우로 흔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꼬리는 균형을 잡는 용도이지 개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기관이 아니었기에 그 모습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팬들이 가장 사랑했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구름이가 짖는 법을 배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태산과 메이가 외부인을 향해 멍멍 짖을 때마다 구름이는 작은 입을 벌리고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냈지만 나오는 소리는 애엉 혹은 크르릉거리는 고양이가 특유의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태산은 마치 아들아,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가르치려는 듯 더 큰 소리로 짖어 보였고 구름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 소리를 흉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놀이 시간은 이 특별한 가족의 유대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름이는 아직 힘 조절이 서툰 거대한 앞발로 메이와 태산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비록 발톱을 숨기고 장난치는 것이었지만 그의 손방망이는 진돗개들의 머리보다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산은 아들이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놀이의 규칙을 가르쳤고 메이는 그런 부자부지 사이에서 함께 뒹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구름이는 개들의 놀이 방식인 플레이 바우, 즉 엉덩이를 치켜들고 상체를 낮추는 자세를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작은 개를 향해 진심으로 놀자고 조르는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자신이 진돗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울에 비친 줄무늬의 모습도 자신을 보러 온 관람객들의 수군거림도 구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사랑하는 엄마 메이와 아빠 태산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육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구름이의 몸은 그의 정체성을 배반하며 무섭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구름이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보다 몇 배는 더 커졌습니다. 작은 강아지였던 아들은 이제 어엿한 청소년 호랑이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장난처럼 느껴졌던 앞발 공격이 이제는 태산과 메이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함께 잠을 잘 때도 구름이가 뒤척이기만 해도 작은 체구에 메이가 깔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육사들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가 진심으로 메이와 태산을 사랑하고 그들을 부모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처럼 자랐다 해도 구름이의 유전자 속에는 수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시베리아 호랑이의 야생 본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본능이 깨어날 것이고 만약 그때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육사가 이들 가족에게 간식으로 생닭을 던져주었습니다. 평소처럼 메이와 태산이 먼저 닭을 물고 뜯기 시작했고 구름이는 그 옆에서 얌전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피냄새가 구름이의 코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순간 구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순하고 장난기 넘치던 눈빛이 아닌 날카롭고 번뜩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낮은 신음과 함께 으르렁거리며 메이가 물고 있던 닭고기의 앞발을 뻗었습니다. 깜짝 놀란 메이가 방어적으로 으르렁 거리자. 구름이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엄마라는 인식과 먹이를 향한 원초적인 본능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빠 태산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상황을 중재했고 구름이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는 듯 메이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섬광을 목격한 사육사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닭 사건 이후 동물원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구름이와 진돗가의 가족을 바라보는 사육사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같은 흐뭇함과 더불어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키며 모두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구름이는 여전히 메이의 곁에 찰싹 붙어 잠이 들었고 태산의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깨뜨리고 싶지 않은 위태로운 벽이었습니다. 구름이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거대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다 자란 암사자만큼이나 컸고 그의 앞발은 성인 남성의 얼굴보다 거대했습니다. 장난으로 휘두르는 솜방망이에도 메이와 태산은 휘청거렸습니다. 놀이는 더 이상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불균형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습니다. 특히 팬들이 흥미로워하는 호랑이 특유의 사냥놀이 방식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개들의 놀이가 서로 쫓고 뒹구는 수평적인 관계의 표현이라면 호랑이의 놀이는 명백한 사냥 연습이었습니다. 구름이는 몸을 낮게 땅에 붙인 채 소리 없이 태산의 등 뒤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태산의 목덜미에 고정되어 있었고 꼬리끝만 살짝 파르르 떨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맹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튀어올라 거대한 몸으로 태산을 덮쳤습니다. 물론 구름이는 발톱을 숨겼고 물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저 아빠와 노는 것이었겠지만 본능은 그의 몸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묵직한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군 태산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구름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놀이의 일부가 아닌 진심이 담긴 경고였습니다. 선을 넘지 마라. 구름이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전처럼 놀고 싶었을 뿐인데 왜 아빠가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이를 중재한 것은 언제나처럼 엄마 메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남편 사이를 막아서며 둘을 번갈아 핥아주며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이의 눈빛에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태어난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 역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묘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구름이는 가끔 메이와 태산을 보며 코로 푸흐으 하는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호랑이가 친밀감과 만족감을 표시할 때 내는 척프 또는 프러스텐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고양이가 동물 중에서도 표범 속에 속하는 동물들만 낼 수 있는 독특한 소통 방식입니다. 구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지만 객과 동물인 메이와 태산에게 그 소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바람소리거나 혹은 미지의 경고음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꼬리를 흔들고 짖으며 소통했지만 구름이는 점점 더 호랑이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육사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내외 동물 행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비관적이었습니다. 매우 드물고 감동적인 사례인 것은 맞지만 야생 본능은 교육이나 학습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가 오면 영역과 서열에 대한 본능이 폭발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돗개 부부를 자신보다 아래 서열로 인식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의 냉정한 분석은 사육사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구름이가 메이와 태산을 해치는 끔찍한 상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사육사가 우리를 청소하기 위해 잠시 들어왔을 때 천둥 소리에 놀란 구름이가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거대한 몸을 이리저리 부딪히며 불안하게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메이가 다가가 몸을 핥으려던 순간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던 구름이는 자기도 모르게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폐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메이의 몸이 옆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태산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구름이의 앞을 막아서며 맹렬하게 지저댔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구름이는 땅에 쓰러져 낑낑거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행히 메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이 사건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구름이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놀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이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기적이나 사랑의 힘에 기댈 수 없었습니다. 사육사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책상을 내리치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별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구름이를 위한 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평생을 헌신한 메이와 태산의 안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동화 같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슬픈 페이지를 향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구름이는 그날 밤도 메이의 품을 파고들려 했지만 어쩐지 엄마의 몸은 전보다 더 작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의 밤이 지나고 동물원에는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슬픔을 예고하는 새벽 안개처럼 그 침묵은 모든 사육사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구름이를 메이, 태산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먼 지난 1년여간 기적과도 같은 사랑을 보여준 한 가족을 강제로 해체하는 잔인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사육사들은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가올 이별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작전명은 구름이의 독립,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가슴 아픈 이별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획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구름이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는 기존의 진돗가에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했습니다. 높은 나무와 작은 연못, 호랑이의 습성을 고려한 은신처까지 갖춘 그야말로 호랑이를 위한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가족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사육사들은 구름이가 좋아하던 장난감들을 새 우리에 미리 옮겨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위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구름이는 평소처럼 일어나 엄마 메이의 얼굴을 핥고 아빠 태산에게 장난을 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메이와 태산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공기 중에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과 슬픔의 냄새를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집요하게 구름이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떨어지면 연경 보지 못할 사람처럼 그들은 온몸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름이가 가장 신뢰하는 베테랑 사육사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특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구름이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물론 개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사육사를 따랐습니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도 그저 새로운 산책 코스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육사들이 메이와 태산의 시선을 끌며 잠시 그들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구름이가 진돗가에 우리와 새 호랑이, 우리를 잇는 연결 통로로 들어서는 순간 사육사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이가 새 우리의 문턱을 넘어서자 등 뒤에서 차갑고 육중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쾅! 그 소리는 단순한 소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비정한 소리였습니다. 구름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따라올 줄 알았던 엄마와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눈앞에는 차가운 쇠창살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혼란! 그것이 구름이의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문을 앞발로 긁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이 장난은 재미없어요.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편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메이와 태산이 아들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구름이의 혼란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름이는 있는 힘껏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개처럼 자란 아기 호랑이가 내는 어설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맹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동물원 전체에 울려 퍼졌고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메이와 태산의 슬픔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메이는 쇠창살 틈으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아들에게 가려고 앞발로 땅을 파헤치다 발톱이 모두 빠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태산은 평생 보여준 적 없는 맹렬함으로 지저대며 철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분노인 동시에 애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돌려주세요. 제발. 사육사들은 차마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지만 결코 올바르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물원의 시간은 슬픔 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구름이는 새 보금자리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육사들이 최고급 부위로 준비해준 신선한 생고기에는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구석에 놓인 물그릇을 핥으며 예전에 아빠 태산과 함께 사료를 나눠 먹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깊이 개에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문가에 앉아 가족이 있던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의 포효는 점차 힘을 잃고 목이 쉰 슬픈 신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메이와 태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활기를 잃었습니다. 산책도 장난도 거부한 채 그들은 하루 종일 구름이가 사라진 문 앞에 바싹 붙어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기다리면 언젠가 거대한 아들이 문을 빼꼼 열고 엄마, 아빠, 나왔어? 하고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구름이가 남긴 희미한 채취 대신 텅 비고 시린 공허 한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했던 공간은 이제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렸지만 그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의 깊이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모두가 이 비극적인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동물원의 풍경도 바뀌었고 사육사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름이는 더 이상 어설픈 아기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동물원의 그 어떤 맹수보다도 위풍당당한 완벽한 성체의 시베리아 호랑이로 자라났습니다. 황금빛 털에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 줄무늬, 웬만한 송아지만 한 거대한 체구, 그리고 깊고 낮은 포효 소리는 그가 명실상부한 이 구역의 왕임을 증명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감탄했지만 그의 눈 속에 깊이 자리한 지독한 외로움까지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구름이는 왕이었지만 고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드넓은 방사장 안에서도 항상 한쪽 구석, 과거 진돗가에 가족이 살던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호랑이들과의 합사도 거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세상은 여전히 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고
호랑이들의 소통 방식은 그에게 낯설고 위협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를 치켜들고 앞다리를 뻗는 개의 플레이바오 자세를 취하곤 했습니다. 함께 놀아줄 아빠 태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거대한 어깨가 축 처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몸은 호랑이지만 영혼의 일부는 여전히 진돗개로 남아있다는 기이하고도 슬픈 증거였습니다. 한편 메이와 태산은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팽팽했던 가죽은 힘없이 늘어졌고 검고 윤기 나던 털에는 흰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3년 전 아들을 떠나보낸 그날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낙은 사육사들이 가끔 보여주는 구름이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늠름하게 자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다가도 이내 낑낑거리며 그리움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에게 구름이는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가슴 아픈 막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름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수의사들이 동원되어 혈액 검사부터 CT 촬영까지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생고기에도 입을 대지 않았고 한때 우렁찼던 포효는 이제 가냘픈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아주 오랫동안 가족이 있던 방향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의사들은 마침내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상사병 혹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사육사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구름이는 머지않아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릴지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던 그때 3년 전 구름이와 메이를 처음 만나게 했던 그 베테랑 사육사가 동물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구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제안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이와 태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회의실은 3년 전보다 더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구름이는 다 자란 맹수입니다. 늙고 병든 개들을 먹잇감으로밖에 보지 않을 겁니다. 기억조차 못할 겁니다. 3년입니다. 괜히 개들 목숨만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육사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구름이는 기억할 겁니다. 저 눈을 보십시오. 저건 3년 내내 엄마, 아빠만 기다린 아들의 눈입니다. 결국 죽어가는 구름이를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동물원장은 또 한 번의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재회의 날, 동물원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마취총을 든 팀까지 배치되었습니다. 사육사들은 늙은 메이와 태산을 이동 케이지에 태워 구름이의 방사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기력이 없어 축 늘어져 있던 구름이는 익숙한 냄새가 가까워지자 처음으로 미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케이지 문이 열리고 메이와 태산이 3년 만에 아들의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기억 속 작고 귀여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거대한 포식자였습니다. 본능적인 공포에 메이와 태산의 몸이 잠시 굳었습니다. 구름이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노란 눈동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이 깊었습니다. 사육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취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제발, 제발.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구름이는 늙은 진돗개 부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거대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그들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10초, 20초,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멎을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구름이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푸하오, 푸하오와 그것은 3년 전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표현하던 바로 그 프로스텐 소리였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구름이는 거대한 머리를 늙은 엄마, 메이의 옆구리에 부드럽게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릴 적 엄마 품에 파고들던 아기 호랑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공포를 이겨낸 메이가 용기를 내어 아들의 콧등을 핥아주자 구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혀를 내밀어 엄마의 얼굴과 온몸을 핥아주었습니다. 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종의 경계를 무너뜨린 위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산 역시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몸을 비볐고 구름이는 그런 아빠를 핥아주며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육사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모든 본능과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재회한 후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삶을 포기했던 구름이는 거짓말처럼 식욕을 되찾았고 며칠 만에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방사장은 더 이상 고독한 왕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늙은 진돗가의 부모와 거대한 호랑이, 아들이 함께 낮잠을 자고 서로의 털을 핥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구름이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메이와 태사는 남은 생을 아들의 곁에서 보내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눈물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화 같은 재회는 동물원 측에 또 다른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구름이의 마음의 병은 나았지만 현실적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입니다. 다시는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또다시 이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구름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두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괜찮지만 사소한 오해나 작은 다툼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영원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지만 그 기적을 지켜나가는 것은 또 다른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동물원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특별한 가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